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5. 데니얼 커너먼 지음, 이장신 옮김. 2부. 어림짐작과 편향.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은 어림짐작의 원리에 기댄다. 이 원리에 의존해 확률을 가늠하고 가치를 예측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런 어림짐작은 꽤 유용하지만 체계적인 오류, 즉 편향을 낳기도 한다. 10. 소수 법칙. 미국 3,14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신장암 발병률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유형이 나타났다. 신장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카운티는 대부분 인구가 적은 시골로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지역인 중서부, 남부, 서부에 위치해 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몇 초 동안 머릿속이 대단히 바삐 움직인다. 주로 시스템 2가 반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뒤져 가설을 세운다.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간 탓에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 박동수가 다소 증가한다. 시스템 1도 놀고만 있지는 않는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연상 기억에서 나온 사실과 제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서 공화당 정책이 사람들을 신장암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생각을 떨쳐낸다. 그리고 신장암 발병률이 낮은 카운티는 대부분 시골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공산이 매우 크다. 위 예시를 만든 재치 있는 통계학자 하워드 웨이너와 해리즈 드웰링은 이렇게 말했다. 낮은 암 발병률은 두말할 것 없이 시골의 깨끗한 생활 방식 덕분이라고 추론하기 쉽고 또 그렇게 추론하고픈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인공 첨가물이 안 들어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완벽한 논리다. 이제 신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카운티를 살펴보자. 대부분 인구가 적은 시골로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지역인 중서부, 남부, 서부에 위치해 있다. 웨이너와 즈웰링은 농담조로 이렇게 말한다. 높은 암 발병률은 두말할 것 없이 시골의 가난 때문이라고 추론하기 쉽다. 좋은 의료 시설도 없고 고지방 식사에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우니까. 뭔가 잘못됐다. 시골의 생활 방식이 신장암의 매우 높은 발병률과 매우 낮은 발병률을 동시에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카운티가 시골이라거나 공화당 텃밭이라는 사실이 아니다. 시골 카운티는 인구가 적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유행병학이 아니라 사고와 통계의 복잡한 관계다. 시스템 1의 주 특기인 사고 형태가 하나 있다. 시스템 1은 여러 사건의 인과관계를 덜어는 그 관계가 가짜일 때도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찾아내는데 도사다. 암 발병률이 높은 카운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카운티는 특정한 이유로 다른 카운티와 다를 테고 그 차이를 설명할 원인이 있으리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스템 1은 순전히 통계적인 사실, 즉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 확률은 바꿔 놓을지언정 그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사실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하나의 무작위 사건은 원래 설명될 수 없지만 무작위 사건의 집합은 대단히 규칙적인 유형에 따라 움직인다. 구슬이 가득한 큰 단지를 상상해보자. 구슬 절반은 빨간색이고 절반은 흰색이다.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 또는 로봇이 단지에서 무작위로 구슬 4개를 꺼내 그중 빨간 구슬이 몇 개인지 적은 뒤에 다시 단지 안에 넣는 작업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고 해보자. 나중에 결과를 종합하면 빨간 구슬 2개, 흰 구슬 2개가 나온 횟수는 빨간 구슬 4개 또는 흰 구슬 4개가 나온 횟수의 거의 정확히 6배다. 이 관계는 수학적 사실이다.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는 망치로 달개를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는 것만큼이나
자신 있게 예상할 수 있다. 달걀 껍데기가 흩어지는 모습은 아주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충은 분명히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망치로 달걀을 치는 상상을 할 때면 인과관계가 쉽게 떠오르지만 표본 추출을 상상할 때면 그 관계 파악 능력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이런 통계적 사실은 신장암 사례와도 관련이 있다. 인내심이 대단한 두 사람이 똑같은 단지에서 번갈아 구슬을 꺼낸다고 해보자. 잭은 매번 구슬을 4개씩 꺼내고 질은 7개씩 꺼낸다. 그리고 꺼낸 구슬이 모두 같은 색일 때, 그러니까 모두 흰색이거나 모두 빨간색일 때를 기록한다. 그렇게 오래 반복하다 보면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질보다 잭에게서 훨씬 자주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예상 확률은 각각 12.5%와 1.56%로 질보다 잭에게서 8배 자주 일어난다. 여기서는 망치도 인과관계도 없이 수학적 사실만 있을 뿐이다. 즉, 구슬 4개로 된 표본은 구슬 7개로 된 표본보다 극단적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미국 인구를 거대한 단지에 담긴 구슬로 생각해보자. 일부 구슬에는 신장암이라고 적혀 있다. 이제 단지에서 각 카운티의 인구만큼 구슬을 꺼내 표본을 만들어 보자. 시골 표본은 다른 표본보다 작다. 잭과 질의 게임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결과, 암 발병률이 대단히 높거나 대단히 낮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카운티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게 이야기의 전말이다. 우리는 원인을 묻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신장암 발병률은 카운티마다 대단히 다양하고 그 차이는 체계적이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설명은 통계적이다. 즉, 극단적 결과, 대단히 높거나 대단히 낮은 경우는 큰 표본보다 작은 표본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 설명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카운티의 인구가 적다는 사실은 암을 일으키지도 암을 예방하지도 않는다. 그저 인구가 많은 곳보다 암 발병률이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을 뿐이다. 더 중요한 진실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다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카운티라고 해서 다른 카운티보다 암 발병률이 더 낮거나 더 높지 않다. 다만 표본 추출 때문에 특정 해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다음 해에 똑같은 분석을 한다면 그때도 작은 표본에서 극단적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지난해에 암이 흔히 발생한 카운티에서 올해도 발병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인구 밀도가 높은 카운티와 시골 카운티의 차이는 사실로 간주할 수 없다. 과학자들이 가상실제라 부르는 순전히 연구 방법에 영향을 받은 관찰 결과로 이 경우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은 차이다. 이 이야기에 놀란 독자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큰 표본은 작은 표본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대수 법칙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안다 또는 모른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다음을 읽어보라. 내 이야기다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에 신장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구가 적은 이라는 말이 관련이 있으리라고 재빨리 알아채지 못했다. 크기가 4인 표본과 7인 표본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니 은근히 놀랐다. 지금도 아래 두 문장이 정확히 같은 뜻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머리를 좀 써야 한다. 큰 표본은 작은 표본보다 정확도가 높다. 큰 표본보다 작은 표본에서 극단적 결과가 더 자주 나온다. 바로 위 두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문장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이렇다. 맞다. 큰 표본에서 나온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아주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다. 비단 몇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모스와 나의 첫 번째 공동 연구 결과, 똑똑한 연구원들도 직관이 약하고 표본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소수 법칙. 아모스와 공동 작업을 시작한 1970년대 초, 우리는 통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훌륭한 직관적 통계 전문가라는 주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아모스는 내 세미나에서 직관적 통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미시간 대학 연구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아모스의 주장에 크게 공감했고 개인적으로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즈음에 나 자신도 훌륭한 직관적 통계 전문가가 아니며 남보다 통계에 약한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하는 심리학자에게 표본 추출에서 생기는 차이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성가시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물이며 새로 시작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매번 도박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다. 6살짜리 평균적 여자아이가 같은 나이에 평균적 남자아이보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가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보자. 이 가설은 모집단에서는 참이어서 실제로 여자아이의 평균 어휘력이 더 풍부하다. 그러나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모두 천차만별이라 뽑기 운에 따라 이렇다 할 차이가 없는 표본이 추출되거나 심지어 어휘력이 더 풍부한 남자아이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원들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탓에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로 참인 가설을 확증하지도 못한다. 이런 위험을 줄일 방법은 아주 큰 표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표본을 너무 작게 뽑으면 결과가 운에 휘둘리고 만다. 어떤 크기의 표본이든 오차 위험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예전부터 표본 크기를 정할 때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실수도 잦다. 내가 아모스와 토론하기 직전에 읽은 논문은 연구원들이 저지른 그리고 지금도 저지르는 실수를 극적인 관찰로 증명해 보였다. 논문 저자는 심리학자들이 흔히 표본을 너무 작게 선택하는 바람에 참인 가설을 확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표본 추출 시 생기는 차이의 범위를 두고 심리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직관적 오해 탓이다. 그 논문은 내게 충격이었다. 논문에는 연구 중에 내가 겪은 어려움도 나와 있었다. 연구 조사를 많이 하는 다른 심리학자들처럼 나도 일상적으로 표본을 너무 작게 선택하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곤 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이상한 결과는 내 연구 방법에서 나온 가상 실제였다. 내 실수가 특히 당혹스러웠던 이유는 나도 통계를 가르치고 있었고 틀릴 위험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표본 크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표본 크기를 정할 때 제대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다.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실험을 계획할 때 전통과 직관을 신뢰했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아모스가 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나는 이미 내 직관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세미나 과정에서 미시간 대학의 낙관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재빨리 인정했다. 나는 아모스와 함께 나만 바보였는지 나를 포함한 다수가 바보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원들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성공적 실험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실제 연구 상황을 묘사한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지는 연구원들에게 표본 크기를 선택하고 그 결정에 따른 실패 위험을 평가한 뒤에 연구를 준비하는 가상의 대학원생들에게 조언을 하라고 했다. 아모스는 수리심리학회 회의에서 통계 교과서 저자 둘이 포함된 똑똑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수집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나만 바보는 아니었다.
내가 했던 실수 하나하나를 설문지 응답자 다수가 반복했다. 전문가조차 표본 크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분명했다. 아모스와 나는 첫 번째 공동 논문에 소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우리는 농담조로 이렇게 설명했다. 무작위 표본 추출에 대한 직관은 소수 법칙을 따르는 모양이다. 결국 대수 법칙은 소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통계적 직관을 적절히 의심하고 가능하면 느낌 대신 계산을 이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의심보다 신뢰를 편애하는 편향.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문장을 정확히 세 단어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했겠는가?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노인은 대통령을 지지한다 라고 요약할 것이다. 이 세 단어는 내용의 골자를 포함한다. 표본이 300명이고 전화로 조사했다는 누락된 세부 사항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는 배경 정보일 뿐이다. 표본 크기가 달라도 요약한 문장은 같을 것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숫자였다면 주목을 끌겠지만 노인 유권자 6명 또는 6천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표본이 150명이든 3,000명이든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표본 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다. 여론조사 결과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담겼다.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출처다. 사람들은 당연히 결과의 신뢰성보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신뢰성이 눈에 띄게 낮다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당파적 집단이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여론조사를 믿지 않을 테고 조사 결과는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파적 여론조사와 엉터리 결과는 정치판에 거짓말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명백히 엉터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뉴욕 타임즈에서 봤는데 말이야, 와 정수기 앞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스템 1은 믿음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스템 1은 의심과는 거리가 멀다. 시스템 1은 모호함을 억누르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낸다. 해당 내용이 그 자리에서 무시되지 않는 한 마치 그 내용이 진실인 양 거기서 연상작용이 시작된다. 시스템 2는 양립 불가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심을 품기는 확실하다고 믿기보다 어렵다. 소수 법칙은 의심보다 확신을 편애하는 일반적 편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편향은 이 책에서 앞으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애초에 모집단과 거기서 나온 작은 표본은 서로 많이 닮았다고 믿는 강한 편향도 과장된 이야기를 만든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관성과 논리를 과장하는 성향이 있다. 연구원들이 고작 몇 번의 관찰에서 나온 사실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현상은 어떤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꽤 잘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후광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스템 1은 사실을 앞질러 빈약한 증거를 기초로 그럴듯한 그림을 완성한다. 속단하기 좋아하는 시스템은 소수 법칙 신봉자처럼 행동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현실을 지나치게 말이 되게 묘사하려 한다. 원인과 우연. 우리 연상 체계는 원인을 찾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통계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봤을 때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는 통계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게 쉽지 않다. 통계적 관점은 지금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사건과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생겼을 다른 사건을 연결한다. 그러면서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건 중에 우연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인과관계로 생각하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탓에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에서 무작위성을 평가할 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 차례로 태어난 6아기의 성별을 생각해보자. 이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차례차례 태어나는 사건은 명백히 무작위여서 6번의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며 그 병원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아이가 몇 명이고 여자아이가 몇 명인지는 다음에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가능한 세 가지 경우를 보자. 남남남, 여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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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남남, 여남. 아기들이 이 순서로 태어날 확률은 모두 같을까? 직관적 대답. 당연히 다르지. 는 틀렸다. 각 사건은 모두 독립적이고 남, 여가 나올 확률은 거의 같기 때문에 6번의 출생에서 남녀가 어떤 순서 조합을 이루든 그것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같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해해도 여전히 직관과는 멀어 보인다. 위 세 가지 순서 중에 세 번째만 무작위처럼 보인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남녀, 남남, 여남 이 다른 두 경우보다 훨씬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일정한 유형을 찾으려 하고 세상은 논리적으로 일관되다고 믿는데 그런 세상에서는 반복되는 유형, 여자아이가 연달아 6번 나오는 등 이 우연이 아니라 기계적 인과관계 또는 누군가의 의도에서 나온 결과처럼 보인다. 우리는 무작위에서는 반복되는 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어쩌다 일정한 규칙처럼 생긴 것을 볼라치면 무작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작위로 나온 순서 중에는 전혀 무작위처럼 보이지 않는 순서도 많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습관이 왜 진화에 유리한지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일반적인 경계 습관이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예의주시한다. 사자는 평원에 무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사자 무리가 나타나는 횟수가 많아진다 싶으면 비록 그것이 무작위로 일어난 일시적 변화일지라도 상황을 살피며 반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무작위와 관련해 널리 퍼진 오해 때문에 가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아모스와 나는 대표성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통계학자 윌리엄 펠러를 인용했다.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유형을 얼마나 쉽게 찾아내는가를 설명했던 사람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런던의 로켓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사람들은 그것이 무작위 폭격이 아니라고 믿었다. 폭격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보면 폭격 지점과 다른 지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폭격이 없던 지역에 독일 스파이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통계적으로 자세히 분석한 결과 폭격이 가해진 지역은 전형적인 무작위 분포를 이루었다. 동시에 무작위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전형적인 분포이기도 했다. 펠러는 이렇게 말한다. 비전문가 눈에는 무작위가 일정한 유형의 반복 또는 무리를 이루는 성향처럼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펠러에게 배운 것을 써먹을 기회가 생겼다. 1973년에 욤키프르 전쟁,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 전쟁에 딱 한 번 중요하게 기여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 공군 고위 관리에게 조종사 조사를 멈추라고 조언한 일이다. 공중전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집트의 지대공 미사일이 예상외로 훌륭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손실은 컸고 손실 발생 분포는 일정하지 않아 보였다. 나는 같은 기지에서 출발한 두 개의 비행대대 이야기를 들었다. 한 대대는 전투기 4대를 잃었고 한 대대는 손실이 없었다. 그 불행한 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두 대대 중에 한쪽이 더 유능했다고 믿을 이유도 없었고 작전상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조종사의 삶은 여러 점에서 달랐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이를테면 임무 수행 사이에 집에 들르는 횟수라든가 보고받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났다. 나는 그런 차이가 순전히 우연해서 발생했으니 조종사 면담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나는 우연히 가장 그럴듯한 답이며 명확치 않은 원인을 무작정 찾아봤자 손실을 입은 대대의 조종사들이 자신과 죽은 동료가 잘못이라는 죄의식만 떠안고 살 뿐이라고 생각했다. 수년이 지나 아모스가 제자 톰 길로비치, 로버트 벨론과 함께 농구에서 나타나는 무작위에 대한 오해를 연구해 한바탕 파문을 일으켰다. 선수들은 이따금씩 뜨거운 손, 이제까지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이후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내는 현상 또는 그러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선수, 코치, 그리고 팬들도 널리 인정하는 바다. 이 추론은 거부하기 힘들다. 한 선수가 연달아 서너 개의 슛을 성공시키면 그 선수가 지금 한창 발동이 걸려 골 성공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는 인과관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 양팀 선수들도 그 판단을 받아들여 같은 팀원은 지금 점수를 잘 내고 있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고 상대편에서는 그 선수 수비에 두 명이 붙는다. 그런데 수천 번의 슛을 분석해 보면 결과는 실망스럽다. 평범한 슛이든 파울라인에서의 슛이든 뜨거운 손 따위는 없다. 물론 남보다 슛이 정확한 선수야 있지만 슛이 연달아 성공하거나 연달아 실패하는 것은 모든 무작위 시험을 충족한다. 뜨거운 손은 무작위에서 순서와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재빨리 감지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허상이다. 널리 퍼진 거대한 인지 착각이다. 사람들의 반응도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놀라운 결론이라 언론도 이 결과를 보도했고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스턴 셀틱스의 유명한 코치인 레드 아워백은 길로비치의 연구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했다. 이 작자 누구야? 연구 따위나 하는 작자라. 이거지? 1절 관심 없어. 무작위에서 일정한 유형을 찾아내려는 성향은 워낙 강해서 연구 따위나 하는 작자보다 분명히 더 인상적이다. 유형 착각은 농구장이 아닌 우리 삶에도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투자 자문 전문가의 능력이 남다르다고 결론 내리려면 몇 년이나 그를 지켜봐야 할까? 최고 경영자가 기업 인수를 몇 건이나 성공해야 이 사회가 그 사람이 그런 거래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믿을까? 이런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면 이때 직관을 따를 경우 이따금씩 무작위 사건을 체계적 사건으로 잘못 분류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목격하는 많은 사건이 사실은 무작위 사건이라는 믿음을 너무 쉽게 거부한다. 10장을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걸친 암 발병률 사례를 들었다. 통계, 교사용 책에도 등장하는 사례지만 나는 그 예를 이미 언급한 두 명의 통계학자 하워드 웨이너와 해리스 즈웰링이 쓴 재미있는 논문에서 따왔다. 이 논문은 게이츠 재단이 집행한 약 17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에 주목했다. 가장 성공한 학교의 특징을 찾아낸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투자였다. 많은 연구원이 가장 성공한 학교를 찾아 다른 학교와 차이점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교육의 비결을 추적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 하나는 가장 성공적인 학교는 평균적으로 소규모라는 것이다. 한 예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1662개 학교를 조사해 보니 상위 50개 학교 중에 6개가 소규모였는데 이는 4배나 부풀려진 수치다. 게이츠 재단은 이 결과에 힘입어 작은 학교 설립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때로는 큰 학교를 작은 학교 여럿으로 쪼개기도 했다. 애넌버그 재단과 퓨자선 기금 같은 다른 유명 단체 67곳과 미국 교육부 산하 작은 교육위원회 프로그램도 여기에 동참했다.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작은 학교가 큰 학교보다 어떻게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어떻게 학생, 개개인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격려해 성과가 좋은 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인과관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부터가 잘못된 탓에 이 인과관계 분석은 의미가 없다. 게이츠 재단에 자료를 제공한 통계 전문가들이 하위권 학교의 특징을 연구했다면 역시 평균보다 작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동이 더 심할 뿐이다. 웨이너와 즈웰링의 말에 따르면 구태여 비교하자면 큰 학교가 특히 고학년에서 교과 과정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되레 더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인지 심리학이 발달한 덕에 아모스와 나는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또렷이 목격할 수 있었다. 소수 법칙도 정신 작동에 관한 두 가지 과장된 이야기에 하나가 분명하다. 작은 표본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성향은 좀 더 일반적인 착각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의 신뢰성보다 그 내용에 더 주목하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 세계를 그 자료가 증명하는 수준보다 더 단순하고 더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인식한다. 결론에 뛰어드는 속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의 세계에서 안전한 스포츠다. 통계 수치 중에는 인과관계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과관계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 중 많은 수가 우연에서 나오는데 표본 추출도 그러하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면 엉터리 설명밖에 안 된다. 소수 법칙과 관련한 말들. 그렇다. 그 영화사는 최고 경영자가 새로 들어온 뒤로 영화가 3편이나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뜨거운 손의 소유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통계 전문가에게 알아보기 전까지는 새로운 그 주식 거래인을 천재라고 여기지 않겠다. 그의 연이은 성공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관찰 표본이 너무 작아서 어떤 추론도 어렵다. 소수 법칙에 끌려가지 말자. 우리가 실험하는 표본이 제법 커질 때까지는 실험 결과를 비밀로 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둘러 결론을 내라는 압력에 시달릴 테니까. 11. 기준점 효과. 아모스와 나는 숫자 돌림판을 조작한 적이 있다. 돌림판에는 숫자가 0에서 100까지 표시되었는데 우리는 이 돌림판이 10 또는 65에서만 멈추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리건 대학에서 실험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했다. 우리 중 한 사람은 소수의 참가자 앞에 서서 돌림판을 돌렸고, 돌림판이 멈추면 학생들에게 돌림판이 가리키는 숫자를 적으라고 했다. 물론 돌림판은 10 아니면 65에서 멈춘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다음 두 가지를 물었다. 유엔 회원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분이 방금 적은 숫자보다 큰가 작은가?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 비율을 최대한 정확히 추측하면 몇 %겠는가? 숫자 돌림판을 돌린다고 해서 조작되지 않은 돌림판이라도 위 문제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가 나올 리 없으며,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은 돌림판을 그저 무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돌림판에서 10을 본 참가자들은 평균 25%, 65를 본 참가자들은 평균 45%로 추측했다. 이런 현상이 일상에서 워낙 흔하고 중요하니 이 현상의 이름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 바로 기준점 효과다. 이 현상은 모르는 수량을 추정하기 전에 특정 값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나타난다. 실험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매우 신뢰할 만하고 막강한 현상인데, 이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오른 값을 기준점 삼아 그와 가까운 숫자를 추정치로 내놓는다. 마치 배가 닻을 내리고 그곳에 정박하는 것과 비슷해 영어로는 정박한다는 의미의 anchoring이라 부른다. 간디가 114세가 넘어 사망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35세가 넘어 사망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보다 사망 나이를
훨씬 높게 예측한다. 어떤 집이 얼마면 사겠는지 생각할 때도 질문에서 제시한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집이라도 표시 가격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가치 있어 보인다. 그런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심해도 소용없다. 기준점 효과 사례는 끝이 없다. 숫자를 예측하는 질문을 받고 답을 생각할 때면 여지없이 이 현상이 나타난다. 기준점 효과를 목격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험에서 처음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증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누가 봐도 관련이 없는 숫자에 영향을 받았다. 숫자 돌림판의 기준점 효과를 합당하다고 설명할 도리가 없다. 아모스와 나는 우리 실험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는데 우리가 이곳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 매우 유명한 축에 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모스와 나는 기준점 효과 이면의 심리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아모스가 이렇게 해석하면 나는 저렇게 해석했고 의견을 통합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 그동안 나온 수많은 연구 결과로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은 아모스와 내가 모두 옳았다는 게 분명해졌다. 두 시스템은 기준점 효과를 하나씩 만들어낸다. 시스템 2가 작동해 의도적 조정 작업을 할 때 생기는 기준점 효과가 있는가 하면 시스템 1이 저절로 일으키는 점화 효과 역시 기준점 효과를 일으킨다. 조정으로서의 기준점 효과. 아모스는 불확실한 양을 추정하는 전략으로 기준점과 조정, 어림짐작을 좋아했다. 일단 기준점이 되는 숫자에서 출발하라. 그런 다음 그 수가 너무 높은지 너무 낮은지 평가하라. 그리고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추정치를 조금씩 조정하라. 이런 조정은 보통 성급하게 끝나는데 더 멀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조정을 멈추기 때문이다. 아모스와 내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지 수십 년이 지나 그리고 아모스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 아모스가 생각한 이 과정이 옳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두 명의 심리학자에게서 별도로 제시되었다. 한때 아모스 곁에서 함께 연구하던 엘다 샤퍼와 톰 길로비치가 이번에는 자기들의 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아모스의 정신적 손주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종이 한 장을 놓고 맨 밑에서 위로 2.5인치, 약 6cm 직선을 그어 올라간다. 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다 이번에는 맨 위에서 아래로 직선을 그어 내려오다가 밑에서 2.5인치 되는 지점에서 멈춘다. 이제 두 직선을 비교해보라. 아마도 처음에 2.5인치라고 추정한 길이 첫 번째 종이에서 직선의 길이가 두 번째로 2.5인치라고 추정한 길이 두 번째 종이에서 직선을 멈춘 곳에서 맨 밑까지 빈 공간의 길이 보다 짧을 것이다. 2.5인치라면 정확히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불확실의 범위가 존재해서 생기는 일인데 선을 바닥부터 그리기 시작할 때는 불확실의 범위 중 거의 바닥, 즉 하한선에서 멈추고 꼭대기부터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 범위 중 거의 꼭대기, 즉 상한선에서 멈춘다. 로빈 르베프와 엘다 샤퍼는 이 같은 사례를 일상에서 많이 찾아내었다. 이런 불완전한 조정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를 달릴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운전할 때 왜 과속하기 쉬운지 잘 설명해 준다. 방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10대 아이와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 사이의 긴장감도 그런 불완전한 조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르베프와 샤퍼의 설명은 이렇다. 말 잘 듣는 10대 아이가 소리를 적당히 낮추라는 부모 말에 따라 집안이 떠나갈 듯한 음악 소리를 줄여보지만 애초에 높은 기준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 부모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아이나 앞에 운전자 모두 의도적으로 정도를 낮추려 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경우다. 이제 아래 질문을 보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때는 언제인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인가? 위 질문을 받았을 때 우선 어떤 기준점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틀렸다는 것도 알고 정답은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도 안다. 조지 워싱턴은 1776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해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는 물이 100도 아래서 끓는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이 기준점을 움직일 논거를 찾아내어 적절한 방향으로 기준점을 조정해야 한다. 앞서 직선 그리기처럼 더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확실의 영역에서 거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조정을 멈추기 쉽다. 닉 애플리와 톰 길로비치는 조정은 기준점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기준점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고개를 가로저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기준점에서 멀어졌고, 고개를 끄덕이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기준점에 다가갔다. 애플리와 길로비치는 조정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정신 자원이 고갈된 사람은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즉 기준점 가까이 있었는데 다른 숫자를 기억하느라 기억력이 딸릴 때, 또는 약간 취했을 때 그런 현상을 보였다. 시스템 2가 약하거나 게으르면 조정에 실패하기 쉽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기준점 효과의 일부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2가 개입해 기준점을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에서만큼은 아모스가 옳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점화 효과로서의 기준점 효과. 아모스와 내가 기준점 효과를 두고 토론을 벌일 때 나는 조정도 가끔은 일어난다고 인정했지만 어딘가 찜찜했다. 조정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이지만 기준점 효과는 주관적 체험과 관련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두 문제를 보자. 간디가 사망한 나이가 144세보다 많았는가 적었는가? 간디는 몇 살에 사망했는가? 간디의 사망 나이를 추정할 때 사람들은 144세를 기준으로 하향 조정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높은 이 수치도 추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기준점이 암시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 여기서 암시는 우리 머릿속에 그저 무언가를 떠오르게 함으로써 그것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지금 왼쪽 다리가 약간 마비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꽤 많은 사람이 지체 없이 그렇잖아도 왼쪽 다리가 약간 이상하다고 말한다. 직감이라면 아모스가 나보다 더 신중해서 그는 암시로 기준점을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옳은 말이었다. 사실 우리는 암시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의 지적을 인정해야 했지만 불완전한 조정을 기준점 효과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는 생각에는 적극 찬성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기준점 효과를 이해하려고 실험을 수없이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이 주제로는 더 이상 논문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를 낙담시킨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렸다. 암시가 모호한 개념에서 벗어난 덕분이다. 암시는 연관된 증거를 선별적으로 촉발하는 점화 효과다. 우리는 간디가 144년을 살았다고는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144년이 연상 체계에서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 시스템 1은 어떤 말이든 일단 믿은 뒤에 이해한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생각을 선별적으로 활성화하다 보면 우리가 속기 쉽고 무엇이든 지나치게 굳게 믿기 쉬운 체계적 오류가 나온다. 돌이켜보면 아모스와 나는 기준점 효과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 기술과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기술과 이론은 한참 뒤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했다. 암시와 비슷한 과정은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시스템 1은 기준점이 정답인 세상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다. 일부에서 설명한 연상적 일관성이 구현된 경우다. 독일 심리학자 토마스 무스 바일러와 프리츠 슈트라크는
기준점 효과에서 연상적 일관성의 역할을 가장 그럴듯하게 증명해 보였다. 두 사람은 실험에서 기준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일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20도보다 높은가 낮은가, 또는 독일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5도보다 높은가 낮은가 라고 물었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단어를 순간적으로 보여주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라고 했다. 그러자 20도가 들어간 질문을 받았던 사람은 여름과 관련한 단어, 태양, 해변 등을 더 쉽게 알아보았고, 5도가 들어간 질문을 받았던 사람은 겨울과 관련한 단어, 서리, 스키 등을 쉽게 알아보았다. 연관된 기억만을 선별적으로 활성화하는 이 현상도 기준점 효과를 설명한다. 높은 숫자와 낮은 숫자가 기억에서 활성화하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연평균 기온을 추정할 때 이처럼 편향된 개념에 의지하다 보니 결론도 편향적이다. 같은 맥락의 훌륭한 연구가 또 있다. 여기서는 참가자들에게 독일 자동차의 평균 가격을 물었다. 이때 높은 기준점은 기억에서 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 아우디 등을 선별적으로 촉발한 반면, 낮은 기준점은 대중적인 브랜드 폭스바겐을 촉발했다. 우리는 앞에서 어떤 기폭제든 그것과 연관된 정보를 촉발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암시와 기준점 효과는 모두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준점 효과와 암시의 연관관계에 관한 내 직감은 당시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어쨌거나 옳았다. 기준점 지수. 심리 현상에는 실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측정 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런데 기준점 효과만큼은 예외다. 기준점 효과는 측정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놀랍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학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아래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가장 큰 미국 삼나무는 높이가 1200피트보다 클까 작을까? 가장 큰 미국 삼나무의 높이를 최대한 정확히 추측하면 몇이겠는가? 이 실험에서 높은 기준점은 1200피트, 약 366m다. 일부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첫 번째 질문을 180피트, 약 55m의 낮은 기준점으로 바꿔 물었다. 두 기준점의 차이는 1020피트, 약 311m다. 예상대로 두 그룹이 내놓은 평균 추정치는 크게 달랐다. 844피트, 257m와 282피트, 86m로 무려 562피트, 171m 차이가 났다. 기준점 지수는 제시한 기준점의 차이와 그에 따른 추정치 차이의 비율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55%, 562, 1020이다. 기준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그 값을 그대로 추정치로 내놓는 사람들은 기준점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준점 지수가 0%다. 이 사례에서 나온 55%는 전형적인 값에 속한다. 다른 수많은 문제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기준점 효과는 실험실에서나 나타나는 진기한 현상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이 효과의 위력은 막강하다. 여러 해 전에 실시한 실험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실제로 매물로 나온 집의 가치를 평가하게 했다. 이들은 그 집에 직접 가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호가를 비롯해 여러 정보가 담긴 팸플릿을 꼼꼼히 살폈다. 이때 중개인 절반이 본 호가는 그 집의 애초 표시 가격보다 훨씬 높았고, 다른 절반이 본 호가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각 중개인은 그 집의 적정 구매가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집 주인이라면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그 집을 팔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물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호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호가를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기준점 효과는 41%였다. 이 전문가들도 부동산 매매 경험이 없는 경영대학원생들만큼이나
기준점 효과에 취약했다. 경영대학원 생들의 기준점 지수는 48%였다. 두 집단의 유일한 차이는 대학원생들은 그 기준점에 영향을 받았다고 시인한 반면 중개인들은 시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막강한 기준점 효과는 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나타나는데 특정 명분에 얼마를 기부할지 결정할 때도 그런 경우다. 우리는 이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앞서 과학관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태평양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준 다음 기름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이나 유조선 소유주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기름이 유출된 태평양 연안에서 바다새 5만 마리를 살리기 위해 매년 얼마를 기꺼이 기부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세기 짝짓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응답자는 공경에 처한 바다새를 보며 느끼는 감정의 세기에 맞는 기부금을 찾아야 한다. 과학관을 찾은 사람 일부에게는 얼마를 기부하겠느냐고 무작정 묻기 전에 기준점 효과를 기대하며 이렇게 물었다. 5달러를 기꺼이 지불하겠는가? 과학관을 찾은 사람 중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기준점이 들어가지 않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 64달러를 내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5달러라는 기준점이 들어가면 기부금은 평균 20달러에 머물렀다. 기준점이 높아져 400달러가 되면 기꺼이 내겠다는 기부금 평균은 143달러로 뛰었다. 높은 기준점과 낮은 기준점 그룹의 차이는 123달러였다. 기준점 효과는 30%가 넘었는데 그 말은 100달러 높게 제시하면 평균 30달러를 기꺼이 더 낸다는 뜻이다. 수많은 추정치나 지불 의향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또는 더 큰 기준점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테면 오염이 심각한 프랑스 마르세유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염이 적은 지역에 살 수 있다면 생계비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점 효과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물건이 서로 다른 지금 구매 가격으로 올라오는 인터넷 거래에서도 기준점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다. 미술품 경매에서 추정가도 첫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이다. 기준점이 타당해 보이는 상황도 있다. 어려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 상황에서 기준점은 그럴듯한 지푸라기다. 캘리포니아의 나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미국 삼나무가 1200피트보다 더 클 수 있는지 질문을 받으면 이 숫자가 터무니없이 큰 수는 아닐 거라고 추측하기 쉽다. 진짜 높이를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만들었을 테고 그러니 그 기준점은 믿을 만한 힌트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기준점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무작위가 분명한 기준점도 유익한 기준점만큼이나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숫자 돌림판을 기준점으로 사용해 유엔의 아프리카 회원국 비율을 추정할 때 기준점 지수가 44%였다. 기준점을 힌트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 수치다. 응답자의 사회보장 번호 뒷자리 몇 개를 기준점으로 사용한 몇 가지 실험. 예, 당신이 사는 도시의 의사가 몇 명인가? 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기준점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해당 기준점이 정보가 될 만하다고 생각해서 기준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무작위 기준점의 위력은 다소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입증되었다. 경력이 평균 15년 이상인 독일 판사들에게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한 여성에 관한 글을 읽게 한 뒤에 3 아니면 9가 나오도록 만들어진 주사위 한 쌍을 굴리게 했다. 주사위가 멈추자마자 판사들에게 그 여성에게 주사위에 나온 숫자보다 더 높은 개월수의 징역형을 선고할지 더 낮은 개월수의 징역형을 선고할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판사들에게 그 여성에게 정확히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지 명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사위에서 9가 나온 판사들은
평균 8개월을, 3이 나온 판사들은 5개월을 선고했다. 50%의 기준점 효과다. 기준점의 사용과 오남용. 이 정도면 기준점 효과가 점화 효과 때문이든 불완전한 조정 때문이든 도처에서 나타난다고 봐야 옳다.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정신체계 탓에 우리는 의외로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물론 이런 성향을 노리는 사람도 많다. 기준점 효과는 이를테면 수량 한정 판매가 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는지 설명해 준다. 몇 년 전 아이오와 수시티의 슈퍼마켓에서 캠벨 수프를 정가보다 약 10% 싸게 파는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 어떤 날은 진열대에 1인당 12개 한정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또 어떤 날은 수량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고객들은 수량이 한정되었을 때는 캔을 평균 7개 구매했다. 수량 제한이 없을 때보다 2배 많은 양이다. 기준점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수량을 제한하면 상품이 진열되기 무섭게 빠져나가서 빨리 사둬야 한다는 다급함이 생긴다. 그런데 12개 한정이라고 하면 12라는 수가 뺑뺑이를 돌려 나왔다 해도 기준점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집값을 두고 흥정을 할 때도 비슷한 전략을 볼 수 있다. 판매자는 우선 가격을 정한다. 게임이 대개 그렇듯이 단일 협상, 이를테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결정할 문제는 가격뿐일 때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하다.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면서 직접 겪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던지는 기준점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협상을 가르칠 때 상대가 터무니없는 제안을 내놓으면 나 역시 똑같이 터무니없는 제안으로 맞받아쳐서 이후 협상에서 줄이기 힘든 격차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보다는 한바탕 소란을 피우든 뛰쳐나가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든 상대가 제시한 숫자로는 협상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분명히 해야 한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와 토마스 무스 바일러는 협상에서 기준점 효과에 휘둘리지 않는 좀 더 정교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협상을 할 때는 주의를 집중하고 기억을 더듬어 기준점에 반대되는 주장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시스템 2를 활성화하라는 이 조언은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두 번째로 제안하는 사람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최소 제안에 주목하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상대에게 드는 비용에 주목한다면 기준점 효과는 줄거나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반대로 생각하기 전략은 기준점 효과가 나타날 생각을 편향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준점 효과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 소송의 손해, 배상금과 관련한 공공정책에서 기준점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런 사건의 배상 규모는 때로 아주 방대하다. 병원이나 화학공장처럼 곧잘 이런 소송의 표적이 되는 곳은 배상의 상한선을 두려고 로비를 벌인다. 11장을 읽기 전에는 배상 상한이 잠재적 피고에게 유리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배상 상한을 100만 달러로 정할 때의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 규정으로 100만 달러보다 높은 배상은 없어지겠지만 100만 달러가 기준점으로 작용해 더 작을 수도 있었던 배상 규모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배상 상한은 경범죄자나 작은 회사보다 중범죄자나 큰 기업에 유리한 게 거의 확실하다. 기준점 효과와 두 시스템. 무작위 기준점의 효과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관계와 관련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제까지 기준점 효과는 결국에는 시스템 2가 마무리하는 판단과 선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시스템 2는 기억에서 끄집어낸 자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기억을 소환하는 작업은 시스템 1이 즉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때 정보를 좀 더 쉽게 소환할 요량으로 기준점이 편향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고 시스템 2는 이런 상황에 쉽게 휘둘린다. 게다가 시스템 2는 기준점 효과를 통제하지도
눈치채지도 못한다. 무작위 기준점이나 터무니없는 기준점, 간디가 144에 사망했다는 등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은 백해 무익한 그런 정보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앞에서 소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어떤 메시지가 그 자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어 퇴짜 맞지 않는 한 신뢰성과는 무관하게 연상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다. 사람들이 메시지에서 주목하는 것은 내용이고 그 내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서 나오는데 심지어 그 정보가 양적, 질적으로 빈약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다친 등산객을 구조한 영웅적 이야기를 볼 때 그 이야기가 뉴스든 영화든 연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기준점 효과는 연상 활성화에서 나온다. 이야기가 진짜인지 단지 그럴듯한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무작위 기준점에는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걸 생각하면 무작위 기준점의 막강한 영향력은 연상 활성화의 극단적 사례다. 앞서 점화 효과의 당혹스러운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자극에,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자극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점화 효과 연구에서 새겨둘 점은 우리 생각과 행동은 그때그때의 환경에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 결과가 인간은 행위 능력과 자율성이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컴퓨터 화면 보기에서 영향받은 것이라면 나는 과연 자유로운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기준점 효과도 이와 비슷하게 위협적이다. 항상 기준점을 인식하고 심지어 거기에 주목하는데도 기준점이 내 생각을 어떻게 유도하고 제한하는지 알 수 없다. 기준점이 달랐다면 또는 없었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눈앞에 있는 별것 아닌 숫자가 내게 기준점 효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득실이 크다면 나 시스템 2를 움직여 그 효과에 맞서 싸워야 한다. 기준점 효과와 관련한 말들. 우리가 인수하려는 회사가 예상 수익을 포함해 업무 계획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수익에 좌우되어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그 숫자는 제쳐놓자. 계획은 최선을 가상한 시나리오다. 실제 결과를 예측할 때는 계획을 기준점 삼지 말자. 그러려면 계획이 어떤 식으로 틀어질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목표는 이 숫자를 상대의 기준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쪽에서 그렇게 제안해 온다면 협상은 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가짜는 자료를 가져와 터무니없이 낮은 배상액을 제안하는 바람에 그 액수가 판사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어.